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많은 분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같이 힘든 인생을 산 사람도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면서 살고 있으니 꼭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번듯한 직장이 없으셨고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먹고 사는 가족이었죠.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나가셔서 아침에 해가 중천까지 떠서야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랐고 물어보지도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셋이서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하지 않았기에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나갔다가 점심에 들어오시면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어요. 아버지는 새벽 일찍 나가셔서 밤에 들어오셨거든요. 저도 아침에 학교를 갔다가 최대한 늦게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족들 얼굴을 서로 안 보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밤마다 출근하려는 어머니를 붙잡고 아버지는 언성을 높이면서 차라리 그런 일 할 바에는 돈 벌어오지 마! 라고 하셨죠. 그때 저는 집안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조차 신기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어요. 옆에서 조용히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또 그놈 만나러 가지? 당신 가정 있는 사람이야. 아들 있는 여자라고. 정신 좀 차려! 라고 했고 어머니는 신경 꺼!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아버지가 말하는 그놈을 만나러 가셨죠. 항상 이런 실랑이를 벌이시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와 아버지는 하루 이틀 가출하다가 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결국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 곁으로 가신 겁니다. 어머니의 외도로 인해 저희 집은 아버지와 저 이렇게 둘이서만 살게 되었죠.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저에게 없는 존재와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셨나 봅니다. 매일같이 신세한탄을 하시면서 술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원래 술과 담배라면 질색하시는 분인데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술과 담배를 달고 사셨어요. 술을 먹고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말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되시고 말았습니다. 술을 먹고 취하실 때마다 어머니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저를 가졌을 때 등등 말이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처음 보고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아려왔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안아드리자마자 아버지는 더 소리내어 펑펑 우셨어요. 아버지가 많이 불쌍했고 어머니가 미워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술과 담배를 하신다고 일을 하러 나가시지 못했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죠. 출근을 할 때와 퇴근을 할 때 아버지는 항상 식탁에 앉으셔서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탁에 앉아서 소주를 드시고 계셔야 하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집에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집안 곳곳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버지를 깨웠지만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다급히 전화기를 들어 119에 전화를 걸었고 저는 울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늘에다가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니도 없는 마당에 아버지까지 없어진다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혼자서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있을 그때 구급대원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셨죠.
저는 밖에서 허공만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이 점점 길어질수록 불안해졌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살려달라고 비는 것뿐이었죠. 3시간이 지나고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뱃속을 봤는데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조금만 더 하시면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암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는 게 좋다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고 아버지는 며칠 뒤 퇴원을 하셨죠.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술과 담배는 조금씩 멀리하는 것 같았고 저와 대화를 자주 하려고 하셨죠. 사실 저 몰래 술과 담배는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았지만 노력이라도 보여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버지와 대화도 많이 하고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니까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포근한 느낌도 들었고 행복하다는 감정도 얼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대 초중반이었기에 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원래라면 혼자 계실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입대를 최대한 미뤘겠지만 그때의 아버지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 보이셨기에 혼자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저에게 자기 걱정하지 말고 군대 얼른 갔다 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입대를 했습니다. 휴가도 자주 가서 아버지를 뵙고 군대 생활도 나름 괜찮았어요. 그때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소대장님께서 저를 급히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달려가 보니 소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제 하나뿐인 가족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셨거든요. 군대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다뇨. 저는 휴가를 써서 당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마르시고 뼈밖에 남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군대에 입대한 후 다시 술과 담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암이 퍼졌는데 일부러 숨기고 계셨대요. 저한테 병원비 부담도 주기 싫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신 거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탈수 증상이 올 것 같다 싶을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장례식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장례식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옷장 깊숙이 바카스 상자가 들어있더군요. 바카스 상자를 들어보니 꽤 무거웠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10,000원짜리 600장과 편지 한 통이 있더라고요. 바로 아버지가 저에게 쓰신 편지와 돈이었습니다. 편지째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우리 아들에게 유산이라고 물려줄게 고작 600만 원이 다네. 이걸로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평생 집만 되게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 없으니 행복하게 살렴. 그리고 방세는 10달치 거 이미 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편지를 읽고 다시 펑펑 울었어요. 이 돈으로 차라리 항암 치료라도 받으시지 이게 뭐라고 암에 걸린 채로 막노동을 뛰셨을까요? 저한테는 이 600만 원보다 아버지의 건강이 더 중요했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들었고 슬펐습니다. 저는 일단 남은 군복무를 마치고 조용히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했죠. 아버지가 주신 600만 원은 절대 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차마 쓸 수 없겠더라고요.
대충 공장에 취업해서 생계 유지를 할 정도로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항상 아버지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서 번 거였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직장에서 만난 여자인데 처음부터 제가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얼굴도 너무 예뻤고 성격도 좋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전혀 몰랐기에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여자가 먼저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주었어요. 그 여자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 둘은 자주 만나면서 사랑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도 저희 집안의 형편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셨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방에서 살아서 서울인 이곳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사귄 지 몇 년이 되었을 때 저한테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제 경제적인 사정이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돈도 아낄 겸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둘은 집을 합치게 되었어요. 저희는 직장도 같았고 사는 곳도 같아서 하루 종일 붙어 있었습니다. 출근도 같이 하고 퇴근도 같이 하고 집 앞에서 저녁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저녁밥을 해먹는 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가족이 생기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왠지 모르게 포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붙어 있으니 저희 사이에서 축복이 찾아왔어요. 바로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소식을 알자마자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사실 저희가 사귄 지도 오래되어서 결혼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여자친구 부모님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제발 딸과 헤어져 달라고 말이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대뜸 찾아오셔서 딸을 위해 헤어져 달라뇨. 그런데 여자친구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딸이 조금 더 돈 잘 벌고 번듯한 직장을 가진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겠죠.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 말이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위한 게 진정으로 헤어지는 게 맞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미 뱃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는 상태고 여자친구도 아이를 볼 생각에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기로 했어요. 여자친구 부모님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욕심을 조금 내보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와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다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말이죠. 이제 여자친구에서 아내가 되었답니다.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어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저만 회사에 갔어요. 매일 퇴근하는 길에 집에 있을 아내를 볼 생각에 잔뜩 기대를 했고 먹고 싶다는 건 어떻게든 구해서 사주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첫째 딸 은미를 낳았습니다. 딸이었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처음으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육아는 역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배로 기쁘더라고요. 낮에는 아내가 육아를 하고 퇴근하고 나면 제가 아내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싸움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워낙 착했거든요. 정말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또 행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거였어요. 아내는 예전부터 아이는 2명을 낳고 싶다고 자주 말했던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저희에게도 둘째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온 동네를 뛰어다녔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제 과거의 슬픔은 다 청산하고 행복할 일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임신한 몸을 가지고 첫째도 봐야 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밖에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지 못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밤에 육아를 하는 것과 주말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내 배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성별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더 기뻤죠. 그렇게 출산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왜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 어느 날 낮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누구한테서 전화가 온지 확인도 못한 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기계에 다칠 뻔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온 전화였거든요. 지금 아내분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오셨거든요? 보호자님, 지금 당장 와주세요. 저는 동공이 흔들렸고 손이 덜덜 떨리는 채로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가는 내내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던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을 때처럼 말이죠. 병원에 도착해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아내를 찾았습니다. 이미 수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오셨습니다. 저에게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보고 그때 처음 뵈었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를 보고 펑펑 우셨습니다. 자네가 그때 헤어졌다면 우리 혜진이 이렇게 다치지 않았어. 혜진이 잘못되면 내가 자네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야. 저는 그 말도 들리지 않았고 제발 아내가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고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눈물이 뚝 흐르고 말았어요. 교통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이미 환자분 들어오실 때부터 과다출혈이 너무 심하셨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이미 생을 마감한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왔습니다. 최대한 산모라도 살리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소리내어 오열을 하셨고 저도 눈물이 미친 듯이 흘렀어요.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이렇게 한순간에 보내게 되었다니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남겨진 저와 딸은 어떡하나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한테 왜 이런 시련만 주실 수 있나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 멱살을 잡으시고 화를 불같이 내셨습니다. 저는 다 받아들였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와 아이를 잃은 사람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아무 소식도 모르는 첫째 딸아이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슬프다는 말로는 감정이 표현되지 않아요.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합의금을 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미 아내와 아이는 세상을 떴는데 말이죠.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했던 아들과 소중한 아내의 목숨값이 고작 6억이라니. 정말 화나고 분했지만 화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힘이 나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해맑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던 아내가 없잖아요. 매일 밤에 꿈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일상을 같이 보내요. 꿈을 꾸는지도 모르고 정말 행복하게 지내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슬픕니다. 모든 게 다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눈물이 나요. 그래서 꿈에서 아내를 안 보기 위해서는 밤마다 술을 먹고 자야 했습니다. 그러면 꿈을 꾸지 않았거든요. 저는 습관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술을 먹었어요. 첫째 딸을 혼자 두고 말이죠. 그런 일상이 반복되니까 회사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매일 실수를 하고 술도 덜 깬 채로 출근을 하니까 결국 회사에서도 잘리고 말았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술은 더 먹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득 과거의 아버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매일 술을 달고 사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기에 아버지가 바보처럼 술만 드시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게 제 상황이 되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딸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한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있는 게 많이 안쓰러웠나 봐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딸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 무책임하죠. 딸은 제가 술 한잔 기울이고 있으면 말없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주기도 했고 제가 어질러 놓은 식탁을 다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산책이라도 나가자면서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갔죠. 딸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힘을 조금씩 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도 저한테 힘이 되어주는데 아빠인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돌봐야 할 딸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힘을 내가고 있었어요. 이제 일도 조금씩 시작해야 하는데 마땅히 일을 할 곳이 없더라고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제대로 된 자격증 하나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딸이 문득 아빠, 우리 떡볶이 가게 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살아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떡볶이예요. 아내는 항상 자기 입맛에 맞는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죠. 그래서 그때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만든 자신만의 레시피로 말이죠. 처음에는 힘들고 사람들도 많이 안 와서 조금 벅차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이 돌고 다른 집 떡볶이랑 다르게 매력 있다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고 말이죠. 아내가 살아생전 좋아하던 음식으로 가게를 차리고 잘 팔리게 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내가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넘게 떡볶이 장사를 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늙었고 딸도 많이 커서 벌써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죠. 과거의 아픔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불행도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불행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몸무게가 줄어들고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리고 뭘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 소화장애가 온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췌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정말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성인이 된 딸을 어떻게 혼자 남겨두나요? 그리고 떡볶이 장사는요? 제가 남은 인생의 목표가 딸의 결혼식 날 같이 입장하는 거였어요.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잖아요? 딱 그걸 해보고 눈을 감는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딸도 저의 암 소식을 듣고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혼자서 정말 힘들게 살아온 아이인데 말이죠. 저는 잠시 떡볶이 장사는 중단하고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고 아팠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할 때까지는 말이죠. 사실 딸은 결혼할 남자가 있어요.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오래 만난 남자친구여서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저도 물론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서 찬성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급하게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의 암 소식을 듣고 둘은 결혼을 더 앞당겼습니다. 바로 제 마지막 목표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딸과 예비 사위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며칠 뒤 딸의 결혼식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딸이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딸한테 갈 불행을 제가 다 겪은 거라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떡볶이 장사는 딸한테 물려줄 생각입니다. 딸이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제 딸의 결혼식 날만 지나면
저는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